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물리학자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저는 그 플라스틱 전문가는 아니죠. 하지만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 오염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물론 플라스틱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물리학자로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의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언제 명명되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플라스틱 역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베이클라이트라는 거더라고요. 베이클라이트가 아마 그 최초로 합성된, 순수하게 인간의 기술로만 합성된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베이클랜드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 자신이 만든 물질에다가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플라스틱. 그러니까 모양이 마음대로 변한다는 뜻이죠. 사실 플라스틱의 역사가 언제부터인지를 따져보면 굉장히 과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플라스틱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았고요. 플라스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 가운데 하나는 헤르만 스타우딩거라는 사람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연구를 한 다음인데요. 그분은 나중에 이 플라스틱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고분자 연구인데요. 고분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람이고요. 195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20세기 초에 이 플라스틱이라는 이 새로운 물질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 하지만 이 플라스틱이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뭔가 공정에 있어서 혁명이 필요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은 카를 치글러하고 폴리오 나타라는 두 사람이에요. 플라스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합 과정이라는 화학 반응이 필요한데요. 그때 필요한 촉매를 연구한 업적으로 1963년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이제 중합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요. 중합이란 것을 영어로는 폴리머라 그래요. 폴리머. 또는 이제 고분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중합체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도 계속 중합체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바로 이 중합체, 폴리머라는 특성 때문에 플라스틱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죠. 자, 중합체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모형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검은색 공이 탄소고요. 흰색 공이 수소예요. 이와 같이 탄소와 수소가 일렬로 쭉 결합된 것을 폴리에틸렌이라고 합니다. 폴리에틸렌.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것을 약자로 저희가 P2라고 쓰는데요. 여러분이 플라스틱을 다루는 여러 물질 이름을 보시면 P2로 되어 있는 물질이 아주 많아요. 그 P2가 바로 이 폴리에틸렌이다. 이 중합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일렬로 길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형의 숫자가 작아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게 사실 훨씬 더 길어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펼쳐져 있지 못하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은 이렇게 생긴 물질입니다. 이 중합체가 이렇게 막 크게 모여서 그러니까 이 물질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 공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얘를 끊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막 말려 있기 때문에 즉 끊기가 어렵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아마도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탄소와 수소가 우리 생명의 물질이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사실 이걸 조금씩 뚝뚝 뜯은 다음에 원자 한두 개만 붙여주면은 그게 바로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로 사람의 몸뚱아리랑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은 이 생명의 물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석유로 만든 거죠. 석유가 왜 생명의 물질이냐고요? 석유는 지금으로부터 2, 3억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그 생명체가 죽어서 쌓인 시체입니다. 즉 식물과 곤충들의 시체가 산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쌓여 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석탄과 석유가 돼요. 거기서 추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바로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는 물질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잘게 쪼갤 수만 있다면 생명체가 먹이로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라기로는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어 생명체의 먹이가 되는 날 우리는 플라스틱 문제가 없어질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플라스틱은 이렇게 막 둘러싸여져 있고요. 다음에 끊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잘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생존한다는 것이 플라스틱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와 같이 잘 안 끊어지기 때문에 잘 썩지 않고요. 썩지 않고 분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버리면 이게 땅속에 아주 오랫동안 사람의 몸뚱아리 같은 것은 땅속에 넣으면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 썩어버리잖아요. 썩는다는 것은 다른 세균이 우리 몸을 분해시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그렇게 세균이 분해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씩 분해는 되지만 뭐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뭐 최소한 500년, 600년,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분해가 되어 생명체의 생명 시스템 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원래는 생명체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이것이 분해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엔 두 종류의 분해의 성질이 있습니다. 보통 산화 분해성이라는 게 있고 다음이 생분해성이라는 게 있어요. 산화 분해성은 화학적으로 분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분해성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분해성은 생명체가 분해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단계가 되면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이 자연적으로 그 물질을 분해시켜서 이제 먹이로 삼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쨌든 잘 분해가 되어 우리 생명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분해되기 전 산화 분해만 된다면은 그때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생분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사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한동안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많은 국가에서 그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많이 그 지원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산화 분해만 될 뿐 생분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 뒤에는 금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고 해서 제가 작아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어느 이하로 작아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노미터라는 영역이 있는데 보통 이 원자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되는 정도죠. 이쪽 한쪽으로. 지금도 이게 나노미터보다 좀 작은데요. 이거보다 약간 큰 크기예요. 그 정도가 될 때를 우리가 그것은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고요. 그보다 좀 더 클 때, 좀 더 큰 건 아니고 한 100배나 1000배 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생명의 물질이긴 한데 우리 몸에서 분해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지만 생분해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게 몸에서 분해가 안 되니까 어딘가에 갇힙니다. 사람 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아마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것이 모든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는데 완전히 분해는 잘 안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적절하게 분해가 된 수준, 바로 미세 플라스틱 수준, 그 수준에서 생명체의 몸에 축적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서 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이거는 생명체가 막 먹어서 금방 분해가 잘 되는 좋은 플라스틱일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이오로부터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원래가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석유는 생명체의 몸뚱아리였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명체의 몸뚱아리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으로 써야 될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보이죠. 그러니까 뭐 식량이 남을 땐 괜찮지만 식량이 부족한 지역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식량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드는데요. 아무튼 바이오 기반 이런 플라스틱을 우리가 PLA라고 하는데요. 폴리저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은 물론 바이오 플라스틱이고 생분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생분해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냥 생분해가 되진 않고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생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도에서만 작동하는 세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그냥 땅에 묻으면 분해 안 됩니다. 60도 이상의 온도를 높여야지만 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플라스틱의 분해는 쉬운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니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문제죠. 플라스틱은 잘 분해가 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플라스틱에 저희가 첨가제를 집어넣습니다. 첨가제라는 것은 이 플라스틱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물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간 첨가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똑같은 플라스틱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플라스틱이 불에 좀 덜 타기를 바랄 때가 있고 좀 단단하기를 바랄 때도 있고 좀 더 투명하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가적인 특성을 주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에다가 첨가제를 넣기도 해요. 그게 사실 장점일 수가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우리가 이용하는, 다용도로 이용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간 이 첨가제가 이 안에 완전히 들러붙지 않고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첨가제가 들어간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그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음식을 넣는다?
그 음식 내부로 이 첨가제가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첨가제가 우리 몸에 다 좋은 거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여러 종류의 첨가제가 우리 인간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킨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용기에다가 이렇게 뭐 음식을 넣으면은 음식의 색깔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김치찌개를 담았던 하얀색 플라스틱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 색깔이 띄게 되고서 잘 안 지워져요. 근데 그게 흡착돼서 그래요. 이 빈 공간으로 첨가제가 들어가듯이 물질이 흡착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내려면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 또 문제가 돼요. 그와 같이 흡착이 된 첨가제가 들어간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에는 그 흡착된 물질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 재활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준표들 집에 있으시죠? 거기 보면은 음식물이 담겨서 색깔이 변한 플라스틱은 이거는 재활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통에다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흡착된 물질을 뽑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재활용을 할 때 가장 유의미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즉 깨끗한 그런 플라스틱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는 페트병밖에 없어요. 페트병은 그나마 깨끗한 그 플라스틱, 왜냐하면 그 물을 담을 거기 때문에 액체를 담을 거라서 가장 첨가제가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진 건데요. 그거는 잘 재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트병은 가급적 버리지 마시고요. 쓰레기통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품에다가 넣으시면 제일 좋은데요. 그 페트병조차도 한두 번 이상의 재활용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할 때 이 첨가제가 잘 들어간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자,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예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식품 포장을 하는데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PE라고 써 있는데 아까 얘기한 폴리에틸렌이고요. PP가 폴리프로필렌이고요. PET라고 해서 이 PET가 페트병이죠. 이 페트병에 PE가 폴리에틸렌, T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T는 테레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많이 쓰는, 식품 포장에 많이 쓰는 플라스틱이고요. 건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PVC라고 그러죠.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이것도 역시 폴리, 다 중합체에 해당되는 물질들입니다. 저희가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면은, 물론 이제 이 통계를 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사용되는 총 플라스틱을 다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은, 1년에 한 사람이 플라스틱을 얼마나 소비하느냐, 얼마나 버리느냐 해보면은 대략 68kg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몸무게에 해당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근데 이 68kg이라는 것이 전 세계 인구로 이게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제 선진국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못 사는 나라들은 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나라들, 우리도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은 대략 1년에 한 사람이 100kg 정도의 플라스틱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를 상회하는 그런 양을, 엄청난 양을 플라스틱을 버리는 거죠. 놀라운 양이에요. 여러분이 플라스틱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아신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버리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개발된 것이 1920년대 정도에 개발된 건데, 30년대요. 물론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발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노벨상을 받는 업적들에 힘입어서 점점 사용량이 늘었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쓰인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용된 대략 그 총 플라스틱의 양이 90억 톤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단일 물질로 이렇게 많은 양을 인간이 버린 거는 흔치 않은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이 와중에 그 사실 플라스틱을 많이 버리는 나라에서 아주 상위권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에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알려져 있죠. 겨울에 따뜻하게 다 반팔 반바지 입고 사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도 어마어마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비닐봉지를 많이 버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1년 동안 한 사람이 배출한 양을 보면은 2020년에는 208kg이었고요. 아까 저희가 선진국이 100이라고 그랬죠. 웬만한 서구의 국가의 4배에 달해요, 사실은. 일본이 60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2020년은 별로 좋은 예는 아닌 것이 2020년은 코로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집에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택배로 받잖아요. 이제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그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로 플라스틱을 버리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그 뒤에 좀 줄었습니다. 2022년이 되면은 이제 코로나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인데요. 그때도 100kg 정도 됐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이 사용하고 많이 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버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재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